박은수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완순입니다. 지난 7월에 제1회 그 저널리즘으로 본 인성과 집단지성이라는 주제의 국제언론 독립의 선진화 포럼 방송에 나갔었고요. 제2회가 8월 23일 날 서울시청 지하실 교육장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주제가 시대정신과 저널리즘이었어요. 그런데 그 녹화 당시에 음향과 조명 상태가 좀 만족치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올려주십사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어땠는지 기억을 제가 되살려가지고 가능한 한 그대로 좀 해보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시대정신과 시대현상이라는 주제로 보내드린 내용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대현상, 지금 우리 세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개념을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념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1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 분야의 혁명이, 2차가 기계 분야, 3차가 정보 분야, 그리고 4차가 무엇인지, 요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요것이 정확한 개념이 공통되게 공유된 바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끼리 결론을 한번 내보죠. 요 세대별 각 차수의 특징은 농업시대에 농업혁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요때 이 시대의 특징은 할아버지가 농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농업을 하고 여기에 손자들이 이어서 농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할아버지가 알고 계실 농업의 기술이 아버지한테도 유효해. 그리고 아버지의 농업 기술이 손자한테도 유효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술이나 지혜, 지식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그게 2차 기계혁명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라.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지식이 손자한테 도움이 안 돼. 아버지 세대로만 와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보 시대로 넘어오니까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 단절은 더욱 심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1, 2, 3차를 통해서 어느 시대를 살아오든 간에 그 시대의 주인공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래 사람한테 전해져서 생활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게 이 세계를 지나오면서 무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쓸모없게 되어버리니까 나이 든다는 것이 전혀 어떠한 큰 존경의 대상이나 강점이 되지 않는 시대가 우리한테 와버렸는데, 이게 큰 잘못이라.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열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 현상은 왜곡된 4차 산업혁명 방향이라고 우리가 너나 나나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니 초연결이니 이런 시대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나타내는 정신을 가만히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4D의 시대라고 달리 표현을 하는데, 4D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영성시대, 프로슈머 시대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잠시 후에 봅시다. 창조의 기반 구축과 가마솥과 인성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대두가 돼야 되는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기술이 기계와 정보 측면에 어떻게 돼? 그냥 완벽하게 쏠림으로 해가지고
창조의 기반이 정보, 기술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골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골자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대현상, 노인을 경시하죠. 나이 든 사람들은 가라. 다 뒷방늙은이 취급을 해버리잖아, 지금. 왜?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보시대에 사는 손자가 농업시대 할아버지한테 농업기술을 배워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식이야. 거기에 상징적으로 대두된 말이 꼰대, 라떼 이런 말이죠.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것을 시대 정신으로 새롭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나이값 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나이 들어가는 것이 이 산업시대, 정보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정한 어른의 가치를 찾는 길이다. 어른의 개념이 무엇인지 숙지를 하고 3G의 시대를 구현하는 거다. 3G란 여기에 골든, 그레이, 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션. 여기 3G 나오는데 나이 들어가신 분들이 이 세대를 주도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이분들은 경제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서 현생활하고 접목을 못 시키는 거야. 접목시키는 주요 교량 역할을 해주는 세대가 누구냐? 이게 골든 그레이 제너레이션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들한테 역량을, 조명을, 그리고 그들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시대현상, 전통문화 계승이 완전 단절돼 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농업기술은 손자한테 내려가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신 생활의 경험, 지혜, 그리고 하늘의 움직임을 아는 그 엄청난 도서관 같은 지혜라고 표현합시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잖아요.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들의 교육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지를 않아. 왜? 아는 게 없다.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자들 교육을 본인이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시킨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고 계신 수많은 경험과 지혜가 아버지 때를 건너뛰어서 손자 시대로 내려가야 돼. 요것을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표현했나? 격을 뛰어넘는 격대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격대교육. 손자, 손녀 교육은 누가 시키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공부를 차차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을 아신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강조했던 격대교육의 깊은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거였구나 깨달음이 올 겁니다. 격대교육이 지금 전멸된 상태예요. 이것을 시대정신으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서당께 3년 풍어롭게 해야 돼. 우리 속담에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서당께 3년의 풍을 아무도 안 읊어. 옛날에 선비들은, 어른들은 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자왈, 맹자왈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마당에 있는 개가 듣고 개도 왈왈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당께 3년의 풍어로 읊는 건데 요즘은 아무도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들으려고는 안 해.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손자, 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소용이 없지만 지혜는 사람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고, 첫째로. 두 번째로 지혜를 이런 틀에 싸서 계승하라라고 전해 내려준 교육 내용과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어느 순간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가 버리는 아주 불쌍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서당께 3년의 풍어를 읊게 만들어야 돼.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 교육을 하고자 이 포럼에서 여러분께 강변을 드리는 겁니다. 고유기준 설정 능력 부족 현상이에요. 벤치마킹의 허와 실이 우리 세대에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다. 이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시대에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저렇게 아무 데서나 오용되느냐. 벤치마킹이 무엇인가를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지식 계층에서, 리더 계층에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사고체계 틀이 없으니 벤치마킹이 판을 치는 묘한 사태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벤치마킹이 무슨 뜻이에요? 벤치마킹. 벤치는 의자란 뜻이에요. 의자. 예, 큰 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유람선이 있잖아요. 크루즈. 큰 배가 갈 때 보면 갑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자들이 있잖아요. 썸텐하고 쉬는. 이 큰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파도가 치니까 기우뚱할 거 아니에요? 의자들이 한 곳에 다 쏠렸어. 이 의자를 풍랑이 지나간 뒤에 원위치 시키려더니 어디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꾀를 낸 거야. 요 의자에다가 1번, 2번, 3번 의자에다가 표시를 하고 의자 다리에 표시를 한 그 자리에다가 1-1, 2-1, 3-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호대로 맞춰 놓기만 하면 옛날 모습으로 금방 정렬이 되잖아요. 이때 쓴 단어가 벤치에다가 뭐를 했어요? 표시를 했잖아. 마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치 마킹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즉, 이 큰 배가 의자를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벤치 마킹이라는 표시인데 이 큰 배가 가는 길하고 우리 배가 가는 길하고 이 배가 하는 역할하고 우리 배의 역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근데 이걸 전혀 구분을 안 하고 이 배가 하는 대로 얘가 그걸 따라가는 거야.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첫째, 이 큰 배를 따라하려고 하는 이 배의 주인이 자신의 정신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틀이 없는 거야. 틀이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이 틀이 없으니 따라보고 배울 본이 없잖아, 본. 본보기가 되는 게 없잖아요. 세 번째,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것을 왜 따라하느냐?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했는데 실수했어, 실패했어. 그러면 핑계거리를 찾기가 이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 쟤네 한 걸 따라했는데 안 됐어요. 라고 따라가는 거야. 핑계거리를. 그리고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 자부심이 없다는 얘기야. 이 세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회 현상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남의 뒤를 쫓아가는 하인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선진화 하면서 선진국으로 가자 그러죠. 2등을 제치면 언제나 2등밖에 안 돼요. 2등을 제키면 앞에 1등이 있어. 그리고 또 2등이야. 2등을 제키면 또 2등이야.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1등을 제껴야 1등이 되는데 우리는 2등을 제끼면 1등이 되는 줄 알아. 이러한 바보스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오래된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강 한가운데에서 차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어요. 칼이 떨어지면서 뱃머리에 조각이 났어. 칼을 찾으려고 보니까 칼이 깊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깊숙이 떨어져서 야, 이거 깊구나 해서 찾는 걸 포기하고 나루로 돌아왔어.
날아러 왔는데 가서 보니까 떨어지면서 난 자국이 있고 밑 바닥이 보여. 아, 아까 칼이 여기를 치고 날아가서 수직 하방으로 떨어졌지. 칼 찾으러 들어가자. 칼 찾으러 물속으로 퐁당 들어간다. 칼이 있어요? 여기 떨어진 칼이? 이 바보짓 하지 말라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단어가 있다. 그게 뭡니까? 조각이 났어. 어디에? 배에. 배에 조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각이 날 때 떨어뜨린 검을 구하러 들어가. 아이고, 검을 구하러 들어가. 이게 뭐예요? 각주국어 아니야. 이 벤치마킹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수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단어야. 이거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지금 벤치마킹을 한다니까. 왜? 우리 틀이 없으니까. 핑계거리를 찾으려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슬픈 현상들이 많은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비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의 모 교수야. 고사부에다가 신청을 했어.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청 승인을 하려니 근거가 없대. 그래서 그거를 당신이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승인을 하면 우리가 미국 승인 시스템을 갖다가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해줄게. 그래서 세계의 두 번째 승인국이 됐어요. 미국이 첫 번째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이야. 우리가 만들어 놓고. 2002년도 월드컵 상암에서 할 때 상암 그 한강에 분수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200m를 올라가는 분수대야. 근데 200m로 쏘아 올린 그 모터 있잖아요. 펌프. 이거 한국 사람들이 발명했어. 거기가 관련 단체에 이거 세계 특허를 내달라 했더니 관련 부처에서 특허를 낼 기준이 없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위스에다가 등록을 하래. 그럼 스위스 애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특허구나. 걔네들이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그 특허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국내 특허로 인정해 줄게. 결국은 쏘아 올렸는데 세계 1호가 아니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끝없이 하고 있다니까. 왜? 설정 능력이 부족한 거야. 우리 현재의 시대 현상이에요. 그 시대 정신은 각주국음에 실패해서 탈출해야 돼. 2등을 제끼면 영원히 2등이야. 2등을 따라가는 걸 뭐라 그래? 벤치에다가 표시하는 벤치마킹이야. 또 하나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제가 신문, 언론을 아예 안 보려고 눈과 귀를 막고 감아요. 왜? 대기업에 아이들이 입사를 했는데 입사할 때 너의 개인에 관한 자기소개서를 써라. 그런데 소개서 쓰는 양식이 MBTI 방식으로 소개를 하래. 얼마나 우라가 치미는지. MBTI란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16가지 형태로 구분해가지고 이거 벤치마킹이야. 나는 무슨 형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됐다. 라고 자기소개서에 그 형태를 따서 자술서를 써서 오래. 그런데 미국 아이들이 자기네 시대에 맞는 환경에서 심리분석 구분을 했는데 드라큘라, 뱀파이어, 늑대소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야. 걔네들이 언제 나타나요? 대보름날 나타나. 드라큘라는 대보름날 나와. 헐크, 뱀파이어 다 대보름날 나타나. 영화 유심히 보세요. 걔네들은 대보름이 귀신 나오는 날이야. 근데 대한민국의 대보름이면 뭡니까? 우린 축제야. 쥐불 놀이고 강강수월래 한단 말이야. 귀신 나오는 날 아이들을 상대로 만든 심리분석 프로그램을 대보름날 노는 아이들한테 접목시켜가지고 너는 이런 형이니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올겨미를 딱 씌운 거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그걸 가지고 애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대.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냐면 이런 바보 같은 짓. 대한민국의 애늙은이들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고체계와 우리의 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손의 뿌리래, 배달의 민족이래, 그리고 한민족이고 한결혈에 이 뜻이 뭔지를 배워본 바가 없어. 끝없이 얘기를 하면서 배달 민족이 뭐냐 그랬더니 배달 앱을 얘기하더라고, 젊은 애들이. 이거 애늙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반성해야 돼. 이것을 지켜나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 중에 여러분께 잠깐 소개할 수도 있어요. 각주국음의 실패 탈피하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대. 당연히 없지. 올라가는 법을, 날갯짓을 대한민국 학교에서 배워줬어요. 회사에서 배워줬어요. 군대에서 배워줬어. 사회에서 배워줬어. 아무 데서도 배워둔 적이 없어. 군대 갔다 오면 어른인데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 온 사나이들이 수천만이야. 그럼 이 사회에 어른으로 넘쳐야지. 근데 우리 사회에 일만 생기면 뭐라 그래? 어른이 없다 그러잖아. 어른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어른이 되나? 한 번도 어른의 틀이 뭔지, 어떻게 기르는지, 무엇을 익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 맨날 나오는 말이 뭐야? 아주 방송에 공공연하게 나와. 얼굴이 화끈거려. 어쩌다 어른이래. 어쩌다 어른 됐대. 이런 바보같이 우매한 책임감 없는 얘기를 이 사회의 애늙은이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현상이야. 그런 아이들이 군대 갔다 왔어. 학교 졸업했어. 회사 와가지고 그냥 주위에 밀려가지고 진급해가지고 사회생활 하다가 나이 40, 50대 가지고 은퇴했다. 그만두래. 날갯짓을 배운 적이 없으니 갑자기 추락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 누구 책임이야 이게? 이 사회의 애늙은이들 책임이야. 한 번도 알려준 바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날갯짓을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컨텐츠를 제대로 알려줘야 돼. 어디서부터? 어린이집서부터, 말귀를 알아듣는 3-4살 때부터 학교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군대예요, 군대. 군대보다 더 멋진 교육 시스템을 갖춘 집합체가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거기서 심어주고 그들이 나와.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이 군대 행정이고 우리가 혼탁스러웠을 때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선두는 다 누구였냐? 다 그 당시에 제대로 교육체계를 밟은 군인들 세계였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가 오면서 그 군대 생활을 체계적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내리고 있냐 말이에요. 이거 함께 가시자.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보다 수천 년을 내려와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이유는 아닙니다. 인생은 절대 공술의 공수고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누구한테 전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한테 전해야 돼. 그 전하는 교육 시스템과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창조 기반을 갖춘 문화, 영성, 프로슈머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현재가. 근데 우리는 그 틀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지, 맥없이. 벤치마킹 시대. 이거 오늘부터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예요. 부끄러운 단어예요. 벤치마킹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4D의 소재라고 그랬죠. 4D란 말은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주십시오. 어디 가서 4차 산업시대가 뭐냐, 4D라 그러면 끝나. 요것만 여러 번 이제 개념을 넣으시면 영성시대라 그러고 디자인 시대, 디지털 시대, DNA 유전자 시대예요. 요거는 다 금방 이해가 되실 거야. 유전자, 디지털. 근데 디자인은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유일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화는 어떻게 받으세요? 전화 이렇게 받으시지? 조금 전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눌러서 받았어. 조금 전에는 여보세요 하고 받았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받았잖아. 이렇게. 왜 우리 동작이 이렇게 바뀌냐 이거예요.
그 전화기의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동작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태와 사고 체계가 바뀌어. 그 정신세계의 디자인을 바꾸는 걸 조금 전문용어로 교육이라 그래. 교육. 근데 우리는 교육을 영어, 컴퓨터, 수학 가르치는 걸로 알아.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강습이야.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인간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이 우리 신체의 행동과 정신세계를 구분하는 도구이나 그 도구를 최종 조종하는 것은 디자인이다. 그 위에 영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성이란 말은 디바인이라는 뜻이. 디바인. 여기 하늘에서 비가 와요. 제가 풀이하는 한자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최근 공부를 통해서 깨우치고 있으나 그냥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되는 내용은 제가 또 일러드릴게요.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온다는 말은 모든 자연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상징어다 보시면 돼. 비가 오면 지붕 위에도 떨어지고 자동차 위에도 내 머리 위에도 길바닥에 사방에 비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죠. 비가 내리면서 떨어지는 나는 소리의 형태, 요거를 소리날 령이라고 표현해요. 령.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구나라는 것을 옛날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요거를 제사장 무라고도 하고 무당 무자라고도 해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왕이었어요. 그들은 무당의 역할을 하셨다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현상의 대표적인 빗소리를 듣고 하늘의 뜻이 이거구나. 올해는 풍년이구나. 흉년이구나. 바람이 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단 말이에요. 즉 자연현상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영이라 그러고 이 능력을 갖춘 어른, 이게 어른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뭐라 그래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죠. 영장의 뜻이 이거라. 자연현상을 보고 앞날을 예측할 능력을 지녔다. 그런데 요 영을 갖춘 이가 되어간다. 이렇게 썼어요. 이걸 되어가는 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되어가는 꼴을 제대로 갖춘 정신세계의 틀, 이걸 영성이라 그랬어요. 영성. 이거를 영어로는 디바인이라 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 인간 중심의 세대예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다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4D 시대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고 누구랑 논쟁을 하실 때 여러분의 값어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넘어갑니다. 인생 오복이 있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인생 오복을 갑자기 들이댔냐? 영성을 왜 갖춰야 되는가? 보통 오복은 오래 살고 부유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고종명을 오복이라 그러는데 그 전에 유호덕이라는 한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인생 오복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 뜻은 쌓을 유자예요. 좋을 호자고 덕자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덕을 쌓는 거, 저걸 유호덕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덕에 관한 설명을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덕. 저것도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여기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 순수말로 붙박이 별이라 그래요. 붙박이 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많은 별들이 얘 주변을 돌아.
움직이지 않는 얘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도는 별의 현상을 비유해서 덕이라 그래요. 다시 얘의 중심을 가지고 주변 별들이 일정하게 도는 현상을 비유해서 덕이라 그래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확 움직였어. 그러면 주변의 별들이 중심을 따라올 거 아니에요. 따라오면서 뭐라 그래? 이분의 덕이 갑자기 변했구나. 뭐라 그래? 변덕 부렸다 그러잖아. 변덕. 우리가 쓰고 있는 변덕의 뜻이 이거예요. 그런데 요 주변을 돌던 자식들, 제자들, 부하들이 요거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다가 요분의 정신과 행동세계를 따라하다가 자기가 독립을 했어. 독립을 해서 요걸 그대로 중심으로 가져와서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자식들, 제자들, 후배들이 또 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돌아. 그럴 때 얘가 요 분을 보고 대장님, 선생님, 원장님, 부모님의 덕을 제가 조금 나누어 가져서 덕분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덕분이에요. 여기에 덕이 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 중심이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해. 덕이 없어. 그걸 뭐라 그래? 정치인들이 감옥 갈 때 뭐의 소치라 그래? 부덕의 소치라 그러죠? 이거야. 덕이 없는 거야. 중심을 잡아들더니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야. 덕이 없는 거야. 즉 어른의 정신세계가 없다는 거지. 덕택, 부덕, 후덕, 음덕, 수많은 덕이 나오는 배경이 이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돌게 만드는 나의 정신과 행동 체계를 덕이라 그러는데 그 좋은 덕, 유호덕을 쌓는 것이 인생 오복주기 안에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멋진 인종도 중요하나 그 전에 나의 경험을 어떻게 잘 쌓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느냐라고 유호덕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아니라 400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그 시대의 주인공이 사람인 한은 영원히 변치 않을 이 세상의 움직이는 진리란 말입니다. 어른의 개념. 어른이 덕을 쌓아서 주변 사람들을 따라돌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른의 개념을 최근에 제가 배운 내용 가지고 다시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야, 이게 뭡니까? 장독이에요. 장독. 이 큰 장독을 순수 우리말로 뭐라 그러게요? 요거를 최근에 배운 말은 장군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여러분 똥장군이란 말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 지게로 그 대변을 나르시던 분들이 하시던 말 중에 똥장군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큰 독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독에서 퍼내갔으니까. 이 장독을 장군이라 그러는데 이 장군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임금 어자에 여기 있죠, 여기 장군 부자야, 장군부. 장군부, 여기. 이 장군 큰 톡 안에 된장이 들어있으면 거기서 된장 냄새가 솔솔솔, 고추장 냄새, 간장 냄새가 주변에 자분자분 퍼지잖아요. 그 형태를 글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 장군 속 내용물 덕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어른의 정신세계와 행동세계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깥으로 냄새같이 살살살 퍼져서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딱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그 상황을 임금 어자, 여기 두 인정이죠. 두 사람이 움직이고 요건 병부, 요거랑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요 른자라는 단어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사르르르 조심조심 천천히 또는 또르르 주르르 여기 르자가 다 확 퍼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퍼지는 형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어른이에요. 어른의 중심 속에는 장분 속에 들어있는 된장, 고추장처럼 인간에게는 덕이 안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춘 사람을 어른장이라 그러고 리더라 그러고 일가견을 갖춘이다. 일가견을 갖춘 게 뭘 갖췄다는 얘기예요? 덕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생활의 북극성 덕이라 그러고, 그런데 저는 요 덕을 어른이다 라고 하는 7개의 장분을 7개의 이런 큰 항아리를 최소한 갖춰야 된다라고 제 나름대로 큰 공식을 만들었어요. 어른이 갖춰야 될 기본 사고체계와 행동체계의 틀이다 이래가지고, 자, 어른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설명드린 거고, 아마 제가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른을 이렇게 설파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최근에 공부를 해서 그 전에 제가 설파했던 어른에 대한 개념을 많이 보강도 아니고 그때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인지를 해서 완전히 수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이 갖춰야 될 7개의 큰 장분을 제가 이렇게 도식화 시켜놨어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심부름을 시킨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쇼핑백을 여러 개를, 야, 너 이거를 작은 엄마 집에 옮겨라 라고 쇼핑백을 심부름 시킬 때 그 아이가 중간에 쉬다가 쇼핑백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때 엄마가 뭐라고 인지를 시켜야 무사히 전달이 될까? 예, 쇼핑백은 모두 7개다 라고 몇 번을 주지를 시킨다고. 그래서 쉬다가 갈 때도 애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7개를 쉬고 다시 들고 갈 거 아니야. 화장실에 나와서 다시 7개를 쉬고 갈 거 아니야. 같은 논리로 제가 7개의 장분이 어른이 갖춰야 될 정신과 행동세계의 기본 틀이다라고 7개를 저렇게 공식화 시켰는데 왜 7이냐? 일주일은 7일이에요. 얼굴에 구멍이 7개야.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 7개야.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려요. 며칠마다? 28일마다. 며칠 만에 아기가 나와요. 280일마다. 산후조리원감은 며칠 만에 태어내? 21일 만에. 남자 정자가 수정을 했어. 아기는 7주까지는 모든 인간이 다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7주가 넘어가면서 8주째 남성 호르몬이 탁 튀어나오면 그게 남자가 되고 그대로 가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성별 구분은 수정 후 7주일째 나와. 북두 7성이에요. 죽으면 7성판을. 그리고 오순절이 며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77일 49일 그 다음날 50일째 아니에요? 그래서 50, 오수이라는 뜻이에요. 오순. 이렇게 생활 속에서 7이 가지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을 이 자연의 완성수라고 불러요. 완성수. 요거를 차용해다가 제가 어른이 갖춰야 될 7개의 장구는 7개의 큰 항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공식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7개를 놓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5개면 되겠어. 여러분이 빼면 돼. 9개가 있어야 돼. 2개 집어넣으면 돼. 그런 기준이 있어야 들고 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 인간의 일생이야. 왜 3살 버릇 8까지 가느냐. 남녀 7세 부동석이 무슨 뜻인가? 28 청춘이 뭐고 꺾어진 70이 뭐고 왜 남자는 나이 들면 점점 힘이 없어지고 시쭉을 해. 여자는 점점 49세가 넘어가면서 힘이 생기는가? 아세요? 강아지나 선인장은 공부해서 물 주고 밥 주는 법을 배워서 그들한테 물 주고 밥 주는 주기가 달라. 선인장하고 나팔꽃 물 주는 주기가 다르잖아. 사람에 대한 공부는 한 번도 안 하고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매일 물 준다고.
얘가 선인장 까면 내일 물 주면 썩어버린다고. 사람에 대한 공부를 우리 사회가 시킨 콘텐츠가 없어요. 교육 시스템이 없고 교육 기관이 없어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가져야 돼요. 언제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서부터 초중고등학교. 이 대한민국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군에 있을 때 이걸 알려주잖아요. 사회생활 어마어마한 틀을 쌓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KBS에서 성공하려면 군대 가라 라는 병역문화 프로그램을 2년간 운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군대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거를 그때 다 설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일생이 남녀의 차이가 뭐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두 번째, 나를 알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류해놓은 법이 없으니 MBTI니 디스크니 다시 또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MBTI, 디스크, TA, 애니어그램, 색채도형, 심리도형 이거 다 어디 거야 다 귀신 나오는 날 애들 상대로 만든 심리분석 프로그램 아니야. 이걸 우리한테 갖다 놓고 애들 이걸로 구분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 나눈다니까 애들이 돌아버리지. 그리고 뭐라 그래?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대. 우리 애늙은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 언어와 문화로 심리 분석하는 우로상설 심리 분석법을 만들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세요. 봄에 비 오죠. 여름에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이슬이 맺히죠. 가을은 뭡니까? 날이 추워지니 이게 서리가 되죠. 겨울은 얼어서 눈 위에서 내려오죠. 우로 상설 봄, 여름, 가을, 겨울 심리 분석법을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쓰는 단어야. 계절의 특성을 알고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사람이 어떤 형이구나. 나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겠구나. 대번에 알 수 있는 우리의 심리분석법, 우로상설 분석법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이걸 해왔어요. 타인 알기. 수많은 사람들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에 한 길 사람 속을 언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다니까? 한 길 사람 속 정확히 몇 가지로 구분된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가지. 사람 마음속 정확히 7가지로 구분이 돼요.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 머리가 어떻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알면 사람의 심리는 7가지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짚고 이 장면은 넘어가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듣는 단어예요. 고객님, 고객님. 그래서 고객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높은 데서 온 사람이래. 높을 고래.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이래. 오래된 사람이래. 쓸 고자래. 그리고 고약같이 딱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래. 수백 번을 쓰고 듣고 말하면서 고객의 고자가 무슨 고자냐고 물어보니까 답하는 이 사회의 어른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객의 고자는 돌아볼 고자예요. 돌아볼 고. 내가 무슨 일을 하러 갔는데 그들이 잘해줘. 괜찮네 하고 돌아보러 간 거예요. 이 돌아볼 고자에 손님 객자를 붙여서 고객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조차 알고 서비스 교육을 시킨 교육기관이 흔치 않더라 말입니다. 어쩌면 좋냐 이게 우리 사회를. 그리고 뭐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정신문화가 지배한다고 무엇을 지나라 말 뜻도 모르고 이거 우리 사회의 애늙은이들이 죄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잡지 않으면. 그래서 나와 남이 모였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조직이 생기죠? 조직의 특성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답하는 사람 정말 대중강연에서 찾기 힘들어요. 70년 군대 생활을 한 분한테 조직 생활 몇 년 했냐 그랬더니 조직 생활 40년 했대.
가정주부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조직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직장을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조직 생활을 했다 그래. 그런데 어느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직이라는 구성원의 일원이야. 가족이라는 조직의 일원인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직이 뭔지, 특징이 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은퇴하면 날 곁에 살본 적이 없으니 그냥 떨어지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우동집을 30년 하면 우동집 비법 배우려고 사람들이 몰려와. 군대 생활 70년 한 사람한테 누가 와서 조직의 특성이 뭔가 배워본 적,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시는 분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1년간 공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회에 연착륙하고자 가서 교육을 여러 번 했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조직이 뭐냐? 모르겠대. 너도 와서 40년 해보래.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조직의 특성이 뭔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알려준 바가 없는 거야. 이거 누구 잘못이야? 이 사회의 애늙은이들의 잘못이. 이거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이득이에요. 영원히 이득. 조직의 특성 몇 가지냐고요? 말씀드렸죠. 우리가서 정확히 도식화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조직이 생기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절대 필요하다. 조직 문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그리고 형성 과정에 그 조직의 장, 리더, 어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맞춘 인성 행동은 악수하는 법을 국민묘지에 가서 참배, 묵념할 때 여러분 TV 화면을 보세요. 20명이 묵념하죠? 묵념하는 자세가 다 달라. 제가 어저께 놀란 현상을 하나 봤어요. 마침 강의를 드리는 날짜가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이 어저께 있었으니까 오늘 있고 다음 날이죠. 그 장면을 유심히 보면서 거기에 모였던 영국 군인들이겠지. 수십 명이 마지막 그 묵념을 하는 순간의 행태를 내가 보고선 야, 진짜구나. 그 수백 명의 그 군인들의 묵념 태도가 똑같더라.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우리 현충원 가서 묵념하는 분들 자세를 보란 말이에요. 20명이면 20가지가 나와. 한번 배워봤냐, 이거를. 피를 토할 노릇이에요. 이거 제대로 잡지 못하면 영원히 남이들을 줄줄 쫓아가는 후진국이에요. 악수하는 법, 인사하는 법, 대화하는 법, 그리고 관원상제에 가서 조문하는 법, 결혼식 축하하는 법. 결혼식장이 이건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결혼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다 합쳐서 어른이 갖춰야 될 인성 덕목이 무엇인가 해서 7개의 큰 장군을 갖춰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감은 각자 하시면 돼. 왜? 이게 있어야 깨고 들어가고 깨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깨닫다가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 이게 깨닫다야. 중심 아래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 이치에 닿다거든. 뭐가 있어야 돼?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 틀인데, 제가 이걸 2008년인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교장 출신들, 그리고 인성교육을 한다는 200여 분을 모시고 발표를 했다, 공식적으로. 그랬더니 반응이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냥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에이, 인성에 무슨 공식이 있냐. 그러면 리더십에 뭐가 있죠? 성공하는 사람이 몇 가지 습관? 저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우와 쫓아가.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얘 각주국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 이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요 기관,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저널인 뉴스와 함께 작업을 할 겁니다. 요 기관의 이름은 한국
고전학습연구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7개의 기본 틀이 나온 배경이 어디냐? 이거예요. 7개의 틀을 상세히 풀어오면 이런 자세한 그림이 나와요. 여기 7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다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나오는 건데 요거를 간략하게 간추려 놓으면 요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사회가 체계적으로 어린이집서부터 저 노인대학까지 전파를 해야 돼. 이것이 서로에게 개념화돼가지고 숙지가 돼야 사회의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집단지성이라 그래요. 집단지성. 시대정신의 줄기인형. 어른의 영향력을 문자로 표시하여 생활의 이정표로 삼는 도구. 이거 보세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우리 집안은 이런 것을 아버지가 장부로서 여러분께 전하니 따라와라. 그때 뭐라 그래요? 가훈이라 그러죠. 회사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그리고 설립자가 이렇게 가자. 뭐라 그래요? 교훈. 회사에서는 오너가 뭐라 그래요? 사훈이라 그러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내려놓은 어른의 정신 이념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들어보신 바가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수많은 대중 강연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이 나오는 집단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다 저 같은 놈의 잘못이야. 교육을 한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새롭게 재무장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고, 영원히. 국가가 이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그 통치자가, 지도계층이 정해놓은 사고와 정신체계의 기본 틀을 짧게 표현한 문구, 그거를 국시라 그래요. 이 말은 꼭 같이 외웁시다. 국시. 안동국시가 아니에요. 나라 국자의 바를 시자예요.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이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놓은, 영어로 말하면 슬로건이라 그래요. 슬로건. 이거를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역할을 해오셨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이에요. 이 국시를 정하는 방법을, 국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비중이 있는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케네디의 야심찬 운동이었죠. 이 아폴로 프로젝트에 두 가지 어마어마한 발명품이 있어요. 하나는 PC야.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PC, 노트북 이거의 모태가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형상기억학금이에요. 형상기억학금을 아폴로 프로젝트 때문에 만들게 됐는데, 만든 이유는 여기 지구가 있죠. 궤도상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여기의 환경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띄울 때 거기서 안테나가 있어야 환경을, 정보를 수집을 할 텐데 안테나를 달고 로켓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41도씨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마이너스 41도 방을 만들어. 이 방에서 니켈과 크롬을 합금을 시켜서 이런 안테나를 만들어요. 안테나 2개를 만들어. 근데 이 니켈과 크롬으로 만든 이 합금의 특징은 자기가 만들어졌던 당시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온도가 되면 그 만들어진 당시의 모습으로 혼자 축축축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형상을 기억하는 합금이에요. 이거를 형상기억합금이라 그래.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켓에다가 여기다가
창을 만들어가지고 니켈과 크롬으로 안테나를 만들어서 우그러뜨려 넣어. 쏴, 올라. 그럼 얘네들만 우주 공간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스위치를 눌러서 여기 뚜껑을 열어. 열면 마이너스 41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여기에 이 구겨져 있던 합금이 나는 마이너스 41도씨에서 이런 모습이었지. 혼자 축축축 퍼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형상기억 합금이 아폴로 프로젝트의 위대한 두 가지 발명품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 형상기억 합금을 우주 개발을 하고자 여기에 써가지고 우주선에 집어넣어서 달나라에 보냈어. 그런데 20년 뒤에 일본의 여자 속옷을 만드는 기업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합금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여자의 속옷을 만드는 회사야. 근데 여자 속옷이 자꾸 구겨져.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이 브레이저 밑에 36.5도씨 환경에서 이런 예쁜 동선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브레이저 밑에다가 딱 집어넣어. 차고 있다가 빨면 이게 우그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다시 몸에 차면 36.5도를 얘가 감지하고 우그러졌던 금속이 쭉 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뭐예요? 형상기억 브라자예요. 한때 대유행을 했지. 이거 일본 애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거를 여성의 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브래지에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남성의 미를 추구하는 그런 옷장수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제가 집에서 옷을 빨아가지고 다림질을 해달라고 부인한테 부탁을 하면 데려줄까요? 한 대 맞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난다고. 데려달라? 이건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근데 데려는 돼야 되겠어. 그래서 이 옷 안에다가 얇은 금속을 집어넣은 거야. 무슨 금속? 36.5도씨에서 약간 펴지는 금속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빨아서 말려서 입으면 36.5도를 감지해서 옷이 쭉 펴져. 달인 것처럼 보여. 이거를 남자는 드레스 셔츠라 그래요. 이걸 보통 우리가 와이셔츠 그러는데 와이셔츠란 말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건 일본 아이들이 만든 단어고 드레스 셔츠라고 해야 돼. 드레스 셔츠에다가 요 형상기억 얇은 선을 넣어가지고 형상기억 드레스 셔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말려서 그냥 입은 거야. 근데 최근에 와서는 남성의 힘을 강조하려는 비뇨기과에서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작동이 되는 그 순간에는 온도가 38.5도가 돼요. 38.5도 피가 그곳에 몰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딱 작동이 된단 말이야.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38.5도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 우그러뜨려. 몸 안에다가 집어넣어. 둥그렇게. 그러다가 다니다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흥분을 해서 피가 쏠리면 38.5도가 되면서 이게 쫙 만들어졌던 당시의 온도를 기억하고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지금? 비뇨기과에서 현재 쓰고 있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 보십시오. 똑같은 형상기억 합금인데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우주 개발에 쓸 것이냐? 여성의, 남성의 미, 또 남성의 힘에 쓸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죠. 생각의 틀에 따라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요 위대한 요 힘을 뭐라 그래? 요거를 이념이라 그래요. 명심하십시오. 이념. 요걸 이념이라 그러고 이념이란 뜻은 생각의 줄기리자예요. 생각의 줄기야. 내가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여기서 잠깐 생각되는 게, 제가 제일 지금 아쉬운 게, 군대를 뭐 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가는 젊은이와 군에 가서 나는 정말 사람이 뭔지를, 조직이 뭔지를 배워오는 교육기관으로 알고 가겠다 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시켜주고 작은아마 월급을 주고 거기에 나왔을 때 그것을 사회가 인정해주고 내가 나가는 방향에 큰 바퀴가 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하고, 이거는 천양지차인 거예요. 이거를 왜 인식을 못 시켜주냐 이거예요. 이념을 생각의 줄기를 생활 속에서 매우 흔하게 쓰는 단어가 뭡니까? 이념을 생활 속에서 흔하게 쓰는 단어로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명심하십시오. 이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군에 성공하려면 군에 가라. 성공하려면 군에 가라. 어저께 제가 장례식 얘기를 다시 해. 그 왕자들이 군복 탁 입고, 케네디가 미식축구 하다가 등뼈를 다쳤어요. 군대를 못 가는 신체 조건이야. 아버지한테 백을 써가지고 백을 써서 군대 간 거야. 왜?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미래가 없다라고 이 생각이 사회에서 딱 만들어진 거야, 줄기가. 트루먼이 눈이 무지무지하게 나빠요. 검은 표를 못 봐. 군대 갈 형편이 도저히 안 돼. 검은 표를 다 외웠잖아. 외워서 안 갔다 오면 나는 우리 사회에서 그걸 못한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우리가 4강 들어갔잖아요. 그때 국가대표 감독이, 감독이 아니지. 그때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4강에 들어갔으니 우리 포상의 개념으로 우리 선수들 면제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하고 상의해보겠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어. 만약에 이념이 제대로 서 있는 국가라 그러면 우리 선수 중에 혈압이 좀 높고, 지금은 생명도 군대가 그 당시에는 안 갔을 거라 생명도 있고 생록도 있는데 이들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신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4강에 들었으니 포상으로 이들이 군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서 있는 보직을 찾아서 군대 생활을 하게 해주는 것으로 포상을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맞지 않냐 이거야. 그게 포상 아니냐 이거야. 안 가는 것이 포상이라면서 왜 모든 젊은이한테 군에 가라 그래, 왜? 이게 올바른 이 사회 이념이란 말이야. 누구의 생각이 삐뚤어진 거야? 우리 사회 애늙은이들의 생각이 삐뚤어진 거야. 이거 못 고치면 영원히 이팅이야. 지금 사회 현상 잘 보세요. 이념이 이겁니다. 자,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예, 1단계는 사회 구성원. 이 구성원의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에 신호등 4개가 있죠. 여기 차가 이쪽으로 가. 그럼 여기가 무슨 불입니까? 여기 무슨 불이에요? 매일매일 보지만 이게 무슨 불인지 맞추는 분을 제가 매우 드물게 봐. 여기가 빨간색이야. 여기가 무슨 색? 노란색. 여기가 좌회전, 여기가 직진이에요. 3개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빨강, 좌회전, 직진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무엇을 기준으로? 화장실에 이게 있다. 이게 남자야, 여자야? 여자죠. 이렇게 있으면 이건 남자죠.
이게 남자, 이게 여자라고 누가 만들었어? 우리 사회의 리더들, 어른, 사회를 리드하는 계층에서 만들었다고.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위험한 순위를 기준으로 제일 위험하다, 그 다음 위험하고, 그 다음 위험하고, 제일 안전하다. 세계인 경우에는 또 위험 순위로 이와 같이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인식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작업을 상징 조작이라고 그래요. 상징 조작. 이거는 외적으로 보이는 상징 조작의 대표적인 현상이야. 우리가 왜 천선 조직이야? 왜 우리를 배달민족이라 그래? 한민족이 뭐고, 홍익인간이 뭐고, 홍익인간이 어쩌라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홍익하란 얘기야? 라고 하는 외적으로 보이는 단순한 것 이외에 정신세계의 틀을 내려주지 못하면 그분들은 이 사회에 상징 조작을 하는 최고의 높은 수준에 있는 계층이 아니에요. 그 계층을 상징 조작 계층이라 그래. 우리 사회. 이 사람들이 정신세계, 행동세계 틀을 잡아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근데 우리는 그 길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았는데 제가 흥분되는 것은 그 길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함께 화환이를 노래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상징조작 계층이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의 실제 조상은 어디 계시고 어디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고 있는가, 이걸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상징조작 계층이 우리 사회의 제일 우두머리의 리더 계층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공부해서 내가 그걸 공부했는데 생활에 접목하겠다 하는 것을 지식대중이라 그래요.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배웠다 하는 사람들 그 위에 상징 조작 계층이 있어야 돼. 이 상징 계층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야? 정여린 뉴스, 그리고 한국고등학생연구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리더 계층들이 요 공부를 제대로 해서 퍼지는 작업에 지금은 뭐 앞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지식대중이 흔들려요. 지식대중이 흔들리면 그 밑에 계층인 장인그룹이라 그래요. 이분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세 개 계층으로 나눠진 사회 구성 체계 인식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2단계가 여기서 이 상징 조작 계층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면 지식대중이 따라오지. 그러면 장인그룹은 따라온 그것에 시스템에 맞춰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니까. 3단계가 계층이 만든 그 큰 이념을 콘텐츠화 시켜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식대중이 중심이 돼서 이들한테 전파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씨앗과 뿌리를 내려주는 사람은 이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 세계로 지금 모시려는 거예요. 이게 징크라는 그 정어린 뉴스 아카데미에서 이 작업을 하자라고 제가 몇 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고전학습연구원이 엄청난 정신적 컨텐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성교육 확장 분야 보십시오. 이것은 해도 안 해도가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한 얘기야, 이것은.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연예, 그리고 언론계통의 모든 분야에 그 분야의 주인공이 사람이기만 하면 반드시 이 내용이 전파되어서 그 상징 조작 계층에서 만든 내용이 물 스며들듯이 스며들어야 이 사회의 집단 지성이 격을 찾는다. 그래서 국격이 올라가는 큰 뿌리가 될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이 이론적 배경은 여기에 인성 공부라는 책을 제가 만든 게 있고요. PD님, 그 책 하나 좀 주십시오. 여기, 책 한 권만 좀 주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이 세미나 1편에서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 이겁니다.
절대자에 의해 주도된 개벽에서부터 마귀와 천사들 간의 치열한 역사 전쟁 천삭, 하늘의 전령 고지서라는 책으로 옥편을 중심으로 20여 년간 옥편의 모든 자의를 풀어서 연결시켜서 퍼즐을 완벽하게 풀어놓은, 보십시오, 하늘의 전령 고지서라는 책입니다. 여기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인류 창세 역사와 문자 창제 그리고 천삭에 얽힌 비밀을 주역을 단초로 모두 풀어냈습니다. 1편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한자와 한글은 9300년 전에 절대자에 의해서 동시에 만들어진 뜻 글자이자 소리 글자이다 라고 소개해드렸듯이 그 뜻 글자, 소리 글자, 자가 가지는 깊은 내역들을 일일이 다 풀어놓은 우리 천선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준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어서 지금 시중에 배포되고 있는 예정이니 제가 이것을 이 징크 아카데미나 또 새로운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분자분 저자 김봉환 선생과 함께 풀이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고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른의 세계를 안내하는 어마어마한 고지세, 고지하는 새라는 의미입니다. 고지세. 이 고지세의 의미는 지난 1편을 보면 학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께 소개를 올렸어요. 우리가 배울 학, 가르칠 학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가 배울 학, 가르칠 학이 여기 배울 학, 가르칠 학이라는 이 단어가 자의 저 끝에 가면 고지세 할이라는 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지한다는 말은 알려주는 새라는 뜻이에요. 알려주는 새, 할. 그래서 이 할자가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냐? 무엇을 고지해주는 존재라는 뜻이야. 무엇을 존재해줘?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와 철학 그리고 행동 강령을 가르쳐주는 제가 이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격대 교육에 수천 년이 가도 사람이 사는 한 필요한 지혜, 지식, 경험을 후대에 고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값,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본이 되는 책이다. 여러분, 이제 유산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을 여러분께 제 1편으로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2, 3편이 시리즈로 계속 나옵니다. 곧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건 제 책이니까 혹시 그냥 유튜브에서 또는 드린 설명이 조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 이름은 박완순입니다.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요 사진은 제가 육군단의 인성교육 교관들 100명을 3개월간 아까 말씀드렸던 7개 공식을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지금 육군단에서는 정훈 시간에 이분들이 그 공식을 그 장병들 그리고 장교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어린이집서부터 대학 교수분들까지 모든 분이 망라된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인성 공식을 배우셔가지고 각자 분야에서 활용, 접목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개인의 생각을 신념이라 그래. 그래서 저분은 참 신념이 강하구나. 그런데 그 신념이 모이잖아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신념이 모이면 그거를 관념이라 그래. 그 관념을 우리 사회에서는 고정관념이라고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나 사실 고정관념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고정 작동이 안 되면 죽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올바르된 고정관념을 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고요. 그 관념이 확산이 되어서 이념이 되는 거예요. 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줄기를 창조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 우리 사회의 어른이에요. 장이에요.
그리고 리더고 영장이란 말입니다. 이 어른, 장, 리더, 영장으로 가는 과정은 절대 하루아침에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발 부탁을 드리건데 어쩌다 어른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후로 잊어주십시오. 어쩌다 어른,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어쩌다 되는 어른은 없어요. 어쩌다 되는 애늙은이만 있을 뿐이에요. 추락하는데 날갯짓을 모르는 애늙은이. 이 어른, 장, 리더, 영장으로 가는 이념 창조자. 개인과 법인에서는 상징 조작 계층이 이념을 만들고 상징 조작 계층이 만든 이념을 시대 정신이라 그래요. 시대 정신. 지금 오늘날 바로 이 순간에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뭔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이번 정부 말고 요 전 정부의 시대 정신은 뭐였냐? 그 전 정부는 뭐였냐? 아는 이사회 어르신들이 계시냐 말이에요. 한번 되짚어 볼 만한 문제예요. 21세기 대한민국 시대 정신을 창조해낸 주인공을 저널인 뉴스와 한국고전학습연구원에서 함께 여러분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지난 8월 23일 날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저널인 뉴스가 보낸 2차 포럼의 내용을 제가 최신 내용과 좀 섞어서 여러분께 보충 강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